캐나다 출신 다큐멘터리 감독이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라면을 나눠줬다가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700만 명의 반트럼프 시위 현장에서 한국 라면 한 그릇을 나눠줬더니 모든 시위 참가자들이 땡큐 코리아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극우 세력이 3분간 침묵하더니 폭탄 선언을 터뜨렸습니다. 저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전미 의료진들이 긴급 발표를 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라면이 이미 생명을 구하는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저혈당으로 쓰러질 뻔한 당뇨 환자 3명이 한국 라면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는 거였죠. 도대체 한국 라면이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단순한 라면 한 그릇이 어떻게 정치적 갈등을 넘어 700만 명의 마음을 하나로 만든 걸까요? 그 감동적인 한국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어나 자란 마이클 앤더슨이라고 합니다. 올해 34살이고요. 다큐멘터리 감독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3년 전까지만 해도 뉴욕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만든 이민자 관련 다큐멘터리가 완전히 망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됐거든요. 너무 일방적인 시각으로 제작했다는 혹독한 비판을 받았고 결국 고향인 캐나다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번 연도 들어서 미국 상황이 정말 심각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을 엄청나게 강화하면서 거의 매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어요. 아이오와주에서는 26년간 미국에서 살아온 교육감이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어 체포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년 전에 실패를 만회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사람들에게 비판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끝없이 몰려왔어요. 그런 저에게 큰 힘이 된 것은 대학 시절 친구였던 성민이가 보내준 편지였습니다. 성민이는 제가 컬럼비아 대학교에 다닐 때 교환학생으로 만난 한국 친구예요. 마이클, 내가 3년 전에 실패한 이유는 한쪽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이야. 이번에는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봐. 특히 갈등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봐. 그것이 진짜 다큐멘터리야. 성민이의 조언을 받고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균형 잡힌 시각으로 분열된 미국 사회에서도 희망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보자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지난 10월 초에 다시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맨하탄의 작은 스튜디오를 빌리고 촬영 장비도 새로 구입했죠. 물론 예산은 빠듯했지만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준비했습니다. 특히 10월 예정된 대규모 시위에 주목했어요. SNS에서는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이 참가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시위 현장에서 진짜 미국인들의 목소리를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뉴욕에 도착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거리 곳곳에서 정치적 구호가 쓰인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을 볼 수 있었고 서로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긴장감이 느껴졌거든요. 정말 이런 분위기에서 균형 잡힌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또 편향된 시각에 빠지는 건 아닐까, 또 실패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엄습해 왔어요. 그래도 성민이의 조언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공정하게 들어보자, 갈등보다는 화합의 순간을 찾아보자고 스스로 약속했죠. 시위 하루 전이었습니다. 저는 타임스퀘어에서 사전 촬영을 하려고 카메라를 들고 나갔어요. 내일 있을 대규모 시위의 현장을 미리 둘러보고 어떤 각도에서 촬영할지 계획을 세우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뭔가 특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대한 디지털 광고판에서 한국라면 광고가 나오고 있었고 그 아래쪽에는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꾸며진 팝업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신라면이라고 쓰인 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부스 주변에서는 젊은 한국인들이 분주하게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죠. 뭔가 흥미로워서 가까이 다가가 봤어요. 그때 한 명의 한국인 남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키가 제법 크고 안경을 쓴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팝업 이벤트에 관심 있으시면 내일 오세요.
영어를 유창하게 하시더군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있던 터라 조금 망설였는데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아, 혹시 언론 관계자세요? 저는 농심 미국 지사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앤더슨이고요.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내일 시위 관련해서 촬영을 준비하고 있어요. 김현우 씨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와, 다큐멘터리라니 정말 멋지네요. 사실 저희도 내일이 조금 걱정돼요. 시위와 겹치게 되어서 말이죠. 그때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농심이라면 한국 회사죠? 어떻게 타임스퀘어에서 이런 이벤트를 하게 된 거예요? 김현우 씨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농심은 한국에서 시작된 라면 회사인데요. 지금은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사랑받고 있어요. 이번에는 K-팝 그룹과 콜라보레이션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거든요. 신라면의 매력을 뉴요커들에게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부스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된 공간이었어요. 라면을 끓여서 나눠주는 코너도 있고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코너들이 마련되어 있었거든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내일 시위와 겹치면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김현우 씨는 잠깐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걱정은 되지만 저희는 그냥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라면은 정치와 상관없잖아요. 누구든지 배고프면 먹을 수 있는 거고 따뜻한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뭔가 감동이 되었어요.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혹시 한국어 하세요? 김현우 씨가 갑자기 한국어로 물어봤어요. 아, 조금요. 대학교 때 한국 친구가 있어서 배웠어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저도 어설픈 한국어로 대답했죠. 김현우 씨는 정말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와, 정말 잘하시네요. 혹시 그 한국 친구분 이름이 뭐예요? 성민이라고 해요. 지금은 서울에서 일하고 있어요. 성민. 혹시 성이 뭐예요? 이성민이요. 김현우 씨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설마 이성민? 카이스트 나온? 네, 맞아요. 세상에, 제 대학교 선배예요. 정말 좁은 세상이네요. 이렇게 뜻밖의 인연이 발견되면서 저희는 금세 가까워졌어요. 김현우 씨는 성민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했고, 저는 농심의 글로벌 진출 스토리를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성민이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성민아, 오늘 뉴욕에서 김현우라는 농심 직원 만났어. 내 후배래.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 성민이는 바로 답장을 보내왔어요. 김현우? 아, 현우 형. 정말 착한 사람이야. 마이클, 넌 좋은 사람 만났구나. 현우 형이랑 친하게 지내. 분명 내 다큐멘터리에도 도움이 될 거야. 그날 밤 저는 왠지 모르게 설렜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10월 18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타임스퀘어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인 오전 6시였는데도 벌써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어요. 김현우 씨와 농심팀은 새벽 5시부터 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약속한 대로 그들의 하루 일과를 촬영하기로 했거든요. 박서영이라는 28살 여직원이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었어요. 그녀는 현장 매니저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정말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현우 씨가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오늘 시위 규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SNS 상황을 보니 전국에서 700만 명 정도가 참여할 것 같다고 했어요. 뉴욕만 해도 100만 명은 넘을 거라는 예상이었죠. 그 말을 들으니 저도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시위 중에 가장 큰 규모가 될 것 같았거든요. 오전 9시쯤 되자 정말로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출구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이 놀라운 광경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정말 다양했어요. 젊은 대학생들부터 중년 부부,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모든 연령대가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들고 있는 피켓의 내용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농심 팝업 부스는 이 거대한 인파의 한복판에 위치해 있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부스를 그냥 지나쳐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몇몇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문화원에서 온 이준호 원장님도 오전 10시쯤 도착했어요. 그분은 45살 정도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분이었는데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에 정말 열정적이었습니다. 이준호 원장님은 김현우 씨와 함께 오늘 계획에 대해 논의했어요. 시위와 겹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정오가 되자 타임스퀘어는 완전히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소리와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뒤섞여서 정말 어수선했어요. 저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농심팀이 차분하게 준비를 계속하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1시쯤 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시위 행진이 농심 부스 근처를 지나가게 된 거예요. 원래 계획된 행진 경로가 아니었는데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파가 흘러들어온 거였습니다. 김현우 씨와 박서영 씨는 잠깐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했어요. 시위대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동했죠. 저는 이 긴장감 넘치는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했습니다. 오후 2시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위로 지친 사람들이 하나둘 농심 부스 근처에서 쉬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그늘에서 잠깐 쉬려는 것 같았는데 부스에서 나오는 라면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째 거리를 걸어다니며 시위를 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냄새였을 거예요. 소피아 로페즈라는 19살 라틴계 대학생이 가장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과테말라에서 온 이민자 가정의 딸이었는데 오늘 시위에 참가한 이유를 물어보니 자신의 가족 같은 이민자들을 보호하고 싶어서라고 했어요. 소피아는 배가 고프다며 부스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김현우 씨가 그 모습을 보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K-팝 팬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이벤트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랐어요. 박서영 씨가 김현우 씨에게 뭔가 제안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두 사람이 잠깐 의논한 후 김현우 씨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피아에게 다가가서 무료로 라면을 대접하겠다고 말한 거예요. 소피아는 정말 기뻐하며 고마워했어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시위 참가자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 존슨이라는 42살 아프리카계 교사도 다가왔고 에밀리 워커라는 38살 백인 의사도 부스 근처로 왔어요. 김현우 씨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박서영 씨와 함께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고 지나가는 시위 참가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저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의 정치적 시위 현장에서 따뜻한 음식을 나눠주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던 사람들이 금세 10명, 20명으로 늘어났어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더 많은 시위 참가자들이 농심 부스로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상민이라는 29살 K-팝 이벤트 기획자가 급하게 부스로 달려왔어요. 원래 오후 3시부터 K-팝 관련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죠. 한상민 씨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상황을 파악하고 김현우 씨의 결정을 지지했어요. K-팝 팬들과 시위 참가자들이 함께 어울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 이준호 원장님도 한국문화원 자원봉사자들을 불러서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워졌거든요. 윤수정이라는 41살 한인 식당 사장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그녀는 근처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김치와 밑반찬들을 가져와서 함께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정말 놀라웠어요. 정치적 갈등으로 분열된 미국 사회에서 음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오후 3시가 되자 농심부스 주변은 완전히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이 라면을 먹으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K-팝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이 놀라운 광경을 계속 촬영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찾던 진짜 미국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음식을 통해 소통하고 이해하는 모습 말이에요. 오후 4시쯤 저는 농심부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광경을 촬영하면서 갑자기 3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만든 이민자 관련 다큐멘터리가 완전히 실패했던 그때 말이에요. 그때 저는 너무 성급했어요. 이민자들의 어려움만 부각시키려고 했고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제대로 담지 못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일방적이고 편향된 시각의 작품이 되어버렸죠. 비판을 받았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평생 꿈꾸던 다큐멘터리 감독이라는 직업에 대한 회의감도 들었고 제 자신에 대한 신뢰도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캐나다로 돌아가서 거의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의 불안감이 다시 몰려왔어요. 혹시 또 실패하는 건 아닐까, 또 편향된 시각에 빠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계속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김현우 씨와 농심팀이 보여주는 모습은 뭔가 달랐어요. 그들은 특별한 계산이나 의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거든요. 소피아가 라면을 먹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것은 연출된 것이 아니라 진짜 감정이었거든요.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살아가는 이민자로서의 외로움과 따뜻한 음식을 통해 느끼는 위로가 그 눈물에 담겨 있었어요. 데이비드 존슨 교사는 라면을 먹으며 김현우 씨에게 계속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몇 시간째 시위를 하느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무료로 나눠준다는 것이 정말 감동적이라고 했습니다. 에밀리 워커 의사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시위 현장에서 저혈당으로 쓰러질 뻔한 당뇨 환자들이 있었는데 따뜻한 라면 한 그릇이 그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거든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3년 전 제가 놓쳤던 것은 바로 이런 순간들이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갈등과 대립에만 집중하느라 사람들 사이의 따뜻한 연결고리들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성민이가 보내준 편지 내용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보라고, 특히 갈등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보라고 했던 그 조언 말이에요. 농심팀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정치적 갈등이나 사회적 대립과는 상관없이 그냥 순수하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거든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이 모든 순간들을 더욱 집중해서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말이에요. 김현우 씨가 라면을 나눠주면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 박서영 씨가 부족한 재료를 보충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 이준호 원장님이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해주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진짜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서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김현우 씨는 영어가 유창했지만 다른 한국인 직원들은 영어가 서툴렀거든요. 하지만 손짓 발짓과 미소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장면들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만들고 싶었던 진짜 다큐멘터리의 소재라고 말이에요. 3년 전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자 상황은 더욱 놀라워졌습니다. 농심부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100명을 넘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김현우 씨와 박서영 씨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규모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윤수정 씨가 자신의 한식당에서 더 많은 라면과 김치, 밑반찬들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던 다른 한인 사업자들도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최민정이라는 35살 교민 언론인도 와서 상황을 SNS로 실시간 중계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능숙하게 구사해서 한국인들과 미국인들 사이의 소통을 도와주었습니다. 이준호 원장님은 한국문화원 자원봉사자들을 더 많이 불러왔어요. 젊은 한국계 미국인 대학생들이 대거 나타나서 라면을 나눠주는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정말 감탄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있었거든요. 김현우 씨에게 왜 이렇게 하는지 물어봤을 때 그가 해준 대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농심이라는 회사의 철학에 대해 설명해 주었거든요. 농심은 단순히 라면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든 배고픈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으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왔다고 했습니다. 오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시위로 지치고 배고픈 사람들이 있으니 당연히 도와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거든요. 정치적 성향이나 국적, 인종과는 전혀 상관없이 말이에요. 박서영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자신이 어릴 때 가족이 어려웠던 시절, 동네 이웃들이 나눠준 따뜻한 음식 덕분에 힘을 얻었던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신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쁘다고 했습니다. 이준호 원장님은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한국 문화의 핵심에는 정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했거든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 함께 나누고 도우려는 마음이 바로 한국인의 정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그들은 힘들어하거나 피곤해하는 기색 없이 웃으며 라면을 나눠주고 있었거든요. 마치 자신의 가족을 대하는 것처럼 따뜻하게 말이에요. 한상민 씨는 K-팝 이벤트를 취소하는 대신 K-팝 음악을 틀어서 분위기를 더욱 화기애애하게 만들었어요. 시위의 무거운 분위기가 음악과 함께 훨씬 밝아졌죠. 알렉스 김이라는 26살 한국계 미국인 변호사도 나타났어요. 그는 평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고 했는데 오늘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뿌리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아야 사토라는 23살 일본계 예술가도 와서 도움을 주었어요. 그녀는 아시아계로서 느끼는 연대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런 순간에 국적을 떠나서 서로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의미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진짜 미국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려운 순간에 함께 손을 잡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미국 정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오후 6시쯤 농심 부스는 완전히 작은 축제장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 음식을 먹으며 웃고 떠드는 사람들, 한국 문화를 체험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오후 6시 30분쯤 평화로웠던 분위기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브랜던 스미스라는 남성이 1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농심 부스로 다가온 거예요. 브랜던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백인 남성이었는데 성조기가 그려진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도 비슷한 복장이었죠. 처음에는 그들도 라면을 먹으러 온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곧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브랜던이 큰 소리로 뭔가를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브랜던은 외국 기업이 미국의 정치적 상황에 개입하고 있다며 항의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이 반트럼프 시위를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분노를 표출했어요. 김현우 씨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자신들은 정치와 전혀 상관없이 단지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브랜던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더욱 큰 소리로 농심 부스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지지자들도 함께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죠. 순간 긴장감이 팽팽해졌어요. 라면을 먹고 있던 시위 참가자들이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고 브랜던 일행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이 모든 상황을 기록했어요. 이런 갈등 상황이야말로 지금 미국 사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데이비드 존슨 교사가 앞으로 나서서 브랜던에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단지 선의로 음식을 나눠주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피아도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높였어요. 자신은 이민자로서 오늘 많은 차별을 경험했는데 이곳에서만은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좋은 일을 방해하려 하느냐고 반문했죠. 에밀리 워커 의사는 더욱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했어요. 오늘 시위 현장에서 저혈당으로 쓰러질 뻔한 환자들이 이라면 덕분에 도움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브랜던은 여전히 완강했어요. 외국 기업의 선전 활동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했어요. 이때 알렉스 김이 나서서 브랜던에게 반박했어요. 자신도 미국인이지만 한국계라며 오늘 본 것은 순수한 선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야 사토도 힘을 보탰어요.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 평소 받았던 차별에 대해 이야기하며 오늘 같은 따뜻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설명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시위 참가자들도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라면은 정치가 아니라고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반문했죠. 최민정 씨는 즉석에서 이 상황을 SNS로 중계하기 시작했어요. 실시간으로 영상이 올라가자 네티즌들의 반응도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김현우 씨가 브랜던에게 직접 다가갔어요. 그리고 정중하게 라면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적어도 먹어보고 판단해달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브랜던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곧 거칠게 거절하며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준호 원장님이 나서서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어요. 한국 문화에서 음식을 나누는 것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며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브랜던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지지자들을 부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갈등 상황은 다큐멘터리에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지만 선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공격받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마음이 아팠거든요.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피아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브랜던과 그의 지지자들이 고함을 지르는 가운데 소피아는 손에 들고 있던 라면 그릇을 바라보며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왜 우는지 물어보자 그녀가 대답한 내용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이 라면 맛이 고향 과테말라에서 어머니가 끓여주던 라면과 똑같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소피아가 5살 때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으로 함께 먹었던 음식이 바로 라면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주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브랜던의 지지자들도 잠깐 멈춰서 소피아의 이야기를 들었고 시위 참가자들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김현우 씨가 소피아에게 다가가서 부드럽게 위로했어요. 라면은 전 세계 공통의 언어라고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음식이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박서영 씨도 눈물을 글썽이며 소피아를 안아주었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이었죠. 이준호 원장님이 나서서 한국에서도 라면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에 대해 설명했어요. 어려웠던 시절 가족들이 함께 나눠 먹던 음식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끓여주는 마음의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최민정 씨가 이 장면을 촬영해서 즉석에서 SNS에 올렸어요. 생크 유코리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소피아의 이야기가 실시간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브랜던의 지지자 중 몇 명이 공격적인 태도를 누그러뜨리기 시작했어요.
소피아의 진솔한 감정 앞에서는 정치적 대립도 잠시 멈추는 것 같았거든요. 데이비드 존슨 교사가 브랜던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따뜻함이라고, 이런 순간에 정치적 갈등을 들고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득했습니다. 에밀리 워커 의사도 의학적 관점에서 설명했어요. 오늘 시위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탈수와 저혈당 증상을 보였는데 따뜻한 라면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수정 씨가 브랜던에게 직접 다가가서 김치를 건네주었어요. 한국 음식을 한 번이라도 먹어보고 판단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브랜던은 잠깐 망설였어요. 주변의 시선들과 소피아의 눈물, 그리고 한국인들의 진심 어린 모습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하는 것 같았거든요. 한상민 씨가 K-팝 음악 볼륨을 줄이고 대신 잔잔한 한국 전통 음악을 틀었어요. 갑작스럽게 차분해진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알렉스 김이 브랜던에게 말했어요. 자신도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미국인이지만 오늘 본 것은 정치가 아니라 순수한 인간애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야 사토도 나서서 예술가의 관점에서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 장면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브랜던의 지지자 중 한 명이 농심부스로 다가와서 라면을 달라고 한 거예요. 배가 고프다며 조심스럽게 요청했습니다. 김현우 씨는 주저하지 않고 그에게도 라면을 끓여주었어요.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배고픈 사람에게는 음식을 나눠주겠다는 원칙을 지킨 거죠.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갈등과 대립보다는 이해와 소통의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정말 놀라웠어요. 음식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찾던 진짜 미국의 모습, 갈등을 넘어선 인간적 연대의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7시쯤 최민정 씨가 올린 소피아의 이야기가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생크 유코리어 해시태그가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상위권에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뉴욕 지역 사람들만 관심을 보였는데 점점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다른 주에서 시위를 하고 있던 사람들도 이 영상을 보고 감동받았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소피아가 눈물을 흘리며 고향 과테말라의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장면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민자로서의 외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타국에서 받은 따뜻한 위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김현우 씨는 이런 반응을 보며 당황했어요.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에게 라면을 나눠준 것뿐인데 이렇게 큰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과 농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는 것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박서영 씨는 급하게 본사의 상황을 보고했어요. 예상치 못한 바이럴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지침을 요청했죠. 본사에서는 긍정적인 현상이니 계속 진행하되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준호 원장님은 한국문화원 차원에서도 이 상황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어요. 한국 문화의 따뜻함과 정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한 거죠. 추가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윤수정 씨는 자신의 한식당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한인 사업자들에게도 연락했어요. 맨하탄 전역의 한인 식당들이 자발적으로 시위 참가자들을 위한 무료 급식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상민 씨는 K-팝 팬 커뮤니티에도 이 소식을 알렸어요. 원래 농심과 K-팝 그룹의 콜라보레이션 이벤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팬들이 타임스퀘어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스 김은 변호사로서 법적 관점에서 조언을 해주었어요. 시위 현장에서 무료 음식을 나눠주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오히려 시민사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야 사토는 예술가답게 이 순간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했어요.
스케치북을 꺼내서 한국인들이 라면을 나눠주는 모습을 그림으로 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카메라로 기록하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작은 팝업 이벤트였는데 지금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어버린 거죠. 브랜던과 그의 지지자들은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SNS에서 자신들이 선의를 베푸는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데이비드 존슨 교사는 교육자로서 이 상황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다문화 사회의 모습이라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밀리 워커 의사는 의학적 관점에서 더욱 구체적인 증언을 SNS에 올렸어요. 오늘 시위 현장에서 탈진이나 저혈당으로 쓰러질 뻔한 사람들이 따뜻한 라면 덕분에 회복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소피아는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자 놀라면서도 감사해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준다는 것이 정말 위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오후 8시쯤 되자 CNN과 MBC 등 주요 언론사 기자들도 타임스퀘어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죠. 김현우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농심의 입장을 명확히 했어요.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고 단지 배고픈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나눠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현대사회에서 SNS의 힘을 새삼 느꼈어요. 작은 선의가 전국적인 감동으로 확산되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오후 8시 30분쯤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른 주요 도시들의 시위 현장에서도 한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코리아타운의 한인 사업자들이 김밥과 불고기를 들고 시위 현장으로 나왔다고 했어요. 시카고에서는 한국 교회들이 연합해서 따뜻한 국물 요리들을 준비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애틀랜타에서는 한국문화센터가 중심이 되어 전통차와 한과를 나눠주고 있다고 했고, 워싱턴 DC에서는 한국 대사관 직원들까지 나서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김현우 씨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며 정말 감동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전국의 한국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박서영 씨는 농심 본사와 계속 연락하며 다른 지역의 농심지사들도 이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조율했어요. 전국적인 생크 유 코리어 캠페인이 저절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준호 원장님은 뉴욕 총영사관과 연락해서 외교적 차원에서도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논의했어요. 한미 관계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최민정 씨는 언론인으로서 전국의 상황을 종합해서 특집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음식 나눔을 넘어서 문화 교류와 상호 이해의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상민 씨는 K-팝 팬 커뮤니티를 통해 더 많은 젊은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어요. 음악과 음식이 함께하는 문화축제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윤수정 씨는 한인 사업자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뉴욕 전역의 시위 현장에 음식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진 거죠. 알렉스 김은 법무법인 동료들과 함께 이 활동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어요. 자선 활동의 성격이므로 어떤 정치적 문제도 될 수 없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아야 사토는 자신의 예술가 네트워크를 통해 이 상황을 예술작품으로 기록하자는 제안을 했어요. 역사적인 순간을 후세에 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데이비드 존슨 교사는 교육계 네트워크를 통해 이 사례를 교육자료로 활용하자고 제안했어요. 다문화 사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에밀리 워커 의사는 의료진 차원에서도 이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장시간 시위로 지친 사람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소피아는 자신의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했어요. 이민자로서 받은 따뜻한 환대가 얼마나 소중한지 증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브랜던과 그의 지지자들은 점점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전국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지자 더 이상 공격적으로 나올 수 없게 된 거죠.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정말 놀라웠어요. 불과 몇 시간 만에 작은 선의가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거든요. 오후 9시쯤 되자 타임스퀘어는 완전히 축제 분위기가 되었어요. 시위의 무거운 분위기는 사라지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는 화합의 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응원 메시지들이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었어요. 생크 유 코리어는 단순한 해시태그를 넘어서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김현우 씨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꼈다고 했어요. 작은 선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뿌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9시 30분쯤 상황이 또 한 번 급변했습니다. 제니퍼 화이트라는 방송사 제작 PD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제니퍼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금발의 백인 여성이었는데 명품 정장을 입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히 구별되었어요. 그녀는 저에게 바로 다가와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제니퍼는 뉴욕의 한 케이블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어요. 오늘 SNS에서 화제가 된 이 상황을 보고 직접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이 모든 상황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어요. 시청률이 보장된 소재라며 상업적 성공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제니퍼의 접근 방식은 뭔가 달랐어요. 그녀는 갈등과 대립에만 관심을 보였거든요. 브랜던과 한국인들 사이의 충돌 장면을 더 자극적으로 편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런 방향으로는 만들고 싶지 않다고 거절했어요. 제가 보고 있는 것은 갈등이 아니라 화합이었거든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음식을 통해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제니퍼는 제 대답에 실망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시청자들은 갈등과 자극을 원한다며 평화로운 장면만으로는 관심을 끌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김현우 씨가 우리 대화를 듣고 다가왔어요. 제니퍼에게 농심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는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제니퍼는 김현우 씨에게도 상업적 이익을 강조했어요. 논란이 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고 결국 농심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현우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농심은 갈등이 아니라 화합을 추구하는 기업이라며 그런 방식의 홍보는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박서영 씨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어요. 오늘 경험한 것은 정말 진심 어린 교류였는데 그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준호 원장님은 문화교류의 관점에서 제니퍼를 설득하려 했어요. 진정한 문화교류는 갈등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니퍼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3년 전 실패했던 다큐멘터리를 언급하며 압박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하고 싶지 않다면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가 났어요. 3년 전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상업적 접근 때문이었거든요. 진실보다는 시청률을 우선시했던 결과였습니다. 저는 제니퍼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그런 방식으로 만들지 않겠다고 진실된 이야기만 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소피아가 우리 대화를 듣고 다가왔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갈등을 만드는 소재로 사용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존슨 교사도 교육자로서 의견을 표했어요. 오늘의 경험은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 자료가 될 수 있는데 갈등으로 포장되면 그 의미가 퇴색된다고 걱정했습니다. 에밀리 워커 의사는 의학적 관점에서 반대했어요. 실제로 도움을 받은 환자들이 있는데 그것을 정치적 갈등으로 묘사하는 것은 의료 윤리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알렉스 김은 법적 관점에서 경고했어요. 사실과 다르게 갈등을 조장하는 편집을 하면 명예훼손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야 사토는 예술가로서 진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진실하지 않은 작품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니퍼는 점점 고립되어가는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제안에 반대하고 있었거든요. 최민정 씨가 언론인으로서 조언했어요. 진실한 보도가 결국 더 큰 감동을 주고 오래 기억된다고, 상업적 성공도 진정성에서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통해 3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상업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진실을 추구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진 거죠. 오후 10시가 되자 제니퍼는 결국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자신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른 소재를 찾아보겠다며 씁쓸하게 자리를 떴어요. 제니퍼가 떠난 후 분위기는 더욱 따뜻해졌어요. 상업적 의도를 가진 외부인이 사라지자 모든 사람들이 더욱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김현우 씨는 제니퍼 사건을 통해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했어요. 오늘의 경험이 정말 순수한 선의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서영 씨는 농심 본사와 연락해서 내일도 이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어요. 시위가 며칠 더 계속될 예정이니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거였죠. 이준호 원장님은 한국문화원 차원에서도 정식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문화교류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수정 씨는 한인 사업자들과 협의해서 교대로 음식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 거죠. 한상민 씨는 K-팝 팬 커뮤니티와 협력해서 매일 오후 작은 공연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어요. 음식과 음악이 함께하는 문화축제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최민정 씨는 언론인으로서 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취재하기로 했어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 현상으로 기록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알렉스 김은 법무 지원을 계속하기로 약속했어요. 혹시 법적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야 사토는 예술가 친구들을 더 많이 불러서 이 순간들을 다양한 예술 작품으로 기록하자고 제안했어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데이비드 존슨 교사는 교육계와 연결해서 이 사례를 교육자료로 개발하기로 했어요. 학생들에게 다문화 사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에밀리 워커 의사는 의료진 네트워크를 통해 시위 현장의 의료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어요. 음식 제공과 함께 건강관리도 돕겠다는 거였죠. 소피아는 자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했어요. 이민자로서 받은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브랜던과 그의 지지자들은 완전히 위축된 모습이었어요. 더 이상 공격적으로 나올 명분도 여론의 지지도 없었거든요. 일부는 아예 자리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정말 놀라웠어요.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오후 11시쯤 되자 첫날 활동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일도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현우 씨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동했다고 했어요. 회사에서 파견 나와서 한 단순한 마케팅 이벤트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박서영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 사무실에서만 일하던 자신이 이런 현장에서 직접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경험이 정말 소중했다고 했습니다. 이준호 원장님은 문화교류 담당자로서 오늘 같은 날이 정말 보람찼다고 했어요. 진정한 문화교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정리하면서 오늘 촬영한 영상들을 확인해 봤어요. 정말 많은 순간들이 담겨 있었고 각각이 모두 의미 있는 장면들이었습니다. 특히 소피아가 눈물을 흘리며 고향을 그리워하던 장면, 김현우 씨가 브랜던에게 라면을 건네던 장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웃으며 음식을 나누던 장면들이 인상적이었어요. 내일부터는 더욱 체계적으로 촬영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제대로 기록해서 진짜 감동적인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인 10월 19일, 저는 일찍 타임스퀘어에 도착했습니다.
어제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과연 예상대로였어요. 아침 7시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어제 SNS를 통해 소식을 들은 전국 각지의 사람들도 뉴욕으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김현우 씨와 농심팀은 어제보다 훨씬 더 많은 준비를 해왔어요. 라면의 양도 크게 늘렸고 추가 인력도 투입했습니다. 본사에서도 이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어요. 박서영 씨는 어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음식 배급, 안전관리, 언론 대응까지 모든 것을 세심하게 계획했습니다. 이준호 원장님도 한국문화원 자원봉사자들을 대거 동원해왔어요. 어제보다 훨씬 더 많은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브랜던이 어제보다 훨씬 더 많은 지지자들을 데리고 나타난 거예요. 이번에는 대략 50명 정도 되는 큰 규모였습니다. 브랜던은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들고 왔어요. 단순히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농심 부스를 물리적으로 해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외국 기업 추방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농심 부스를 포위했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김현우 씨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했어요. 경찰에 신고도 했고 안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음식 배급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도착해 있던 시위 참가자들과 K-팝 팬들은 브랜던 일행에 맞서기 시작했어요. 어제의 따뜻한 경험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농심 부스를 보호한 거죠.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었어요. 양쪽 그룹이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언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카메라에 담으면서도 정말 걱정되었어요. 어제의 아름다운 화합이 오늘은 갈등으로 변할까봐 두려웠거든요. 소피아도 어제와는 달리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이런 갈등의 원인이 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데이비드 존슨 교사는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양쪽에 모두 대화로 해결하자고 제안했지만 브랜던 일행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에밀리 워커 의사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응급처치 준비를 했어요.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면 다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알렉스 김은 법적 근거를 들어 브랜던 일행을 설득하려 했어요. 농심의 활동은 완전히 합법이라고 방해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야 사토는 예술가답게 평화적 해결을 호소했어요. 예술과 문화가 갈등이 아니라 화합을 만드는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상민 씨는 K-팝 팬들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음악으로 평화를 만들어가자고 설득했지만 팬들도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윤수정 씨는 다른 한인 사업자들과 함께 브랜던 일행과 대화를 시도했어요. 한국인들의 진심을 이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최민정 씨는 언론인으로서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했어요. 전국의 사람들이 이 갈등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되자 경찰이 도착했어요. 하지만 양쪽 모두 합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서 경찰도 뚜렷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습니다. 브랜던은 경찰이 와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농심 부스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가는 가운데 저는 카메라를 들고 있을지 말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상황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오전 11시쯤 상황이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브랜던의 지지자 중 한 명이 농심 부스의 간판을 잡아당기려고 시도한 거예요. 그 순간 김현우 씨가 앞으로 나서서 제지했는데 브랜던이 김현우 씨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김현우 씨가 뒤로 비틀거리면서 넘어질 뻔했어요. 바로 그때 저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3년 전처럼 방관자로 남아서 카메라만 들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행동에 나설 것인가.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브랜던과 김현우 씨 사이에 끼어들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저는 영어로 모든 사람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도 해치지 않았다고, 단지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소피아가 눈물을 흘리며 고향의 어머니를 그리워했던 이야기를 했어요. 에밀리 의사가 증언한 저혈당 환자들이 라면 덕분에 회복되었던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는 브랜던에게 직접 물었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것이 정말 잘못된 일이냐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민자를 위로하는 것이 범죄냐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이야기도 했어요. 3년 전 실패한 다큐멘터리 때문에 좌절했던 경험, 그리고 어제 여기서 본 진정한 인간애에 대해 말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주변 사람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시위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지나가던 관광객들까지 모두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소피아가 저 옆에 나와서 함께 호소했어요. 어제 받았던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것이 정말 순수한 선의였는지 증언했습니다. 데이비드 존슨 교사도 교육자로서 발언했어요. 이것이야말로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진정한 미국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밀리 워커 의사는 의학적 증거를 제시했어요. 실제로 도움을 받은 환자들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이 활동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알렉스 김은 법률가로서 브랜던의 행동이 오히려 불법이라고 지적했어요. 합법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영업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야 사토는 예술가답게 감성적으로 호소했어요. 이런 아름다운 순간을 파괴하는 것은 인류의 문화유산을 해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상민 씨는 K-팝 팬들과 함께 러브, 나트 헤이트라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음악이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윤수정 씨와 다른 한인 사업자들도 나서서 자신들의 진심을 전했어요.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다고, 단지 이웃으로서 도움을 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민정 씨는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전국의 여론을 환기시켰어요. SNS를 통해 수많은 지지 메시지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준호 원장님은 문화교류의 의미를 설명했어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에서 카메라맨이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행동하고 있었어요.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브랜던은 점점 고립되어가는 자신의 처지를 느꼈을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반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브랜던의 지지자 중 몇 명이 그의 편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호소에 마음이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상황의 전환점이 마련되기 시작했어요. 갈등과 대립보다는 이해와 소통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브랜던의 지지자 중 절반 이상이 그의 곁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톰이라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그는 브랜던의 오랜 지지자였는데 갑자기 앞으로 나와서 사과의 말을 했습니다. 톰은 자신도 이민자 가정 출신이라고 고백했어요. 조부모가 아일랜드에서 온 이민자였는데 그때도 많은 차별과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한국인들의 모습이 자신의 조부모가 꿈꿨던 미국의 모습이라고 말했어요.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톰의 증언이 끝나자 다른 지지자들도 하나둘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일부는 아예 농심부스로 가서 라면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김현우 씨는 주저하지 않고 그들에게도 라면을 나눠주었어요.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배고픈 사람에게는 음식을 준다는 원칙을 지킨 거죠. 브랜던은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자신의 지지자들마저 등을 돌리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소피아가 용기를 내어 브랜던에게 직접 다가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었습니다. 소피아는 브랜던에게 말했어요. 자신도 미국인이라고,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항상 외국인 취급을 받아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곳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환대를 받았다고 했어요.
피부색이나 출신지와 상관없이 그냥 한 명의 인간으로서 따뜻하게 대해준 것이 너무 감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소피아의 진심 어린 말에 브랜던도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공격적인 표정이 누그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데이비드 존슨 교사가 교육자로서 브랜던에게 제안했어요. 함께 앉아서 이야기해보자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에밀리 워커 의사도 의료진으로서 증언했어요. 어제 이곳에서 실제로 도움을 받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려주었습니다. 알렉스 김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미국인이면서 동시에 한국인인 자신의 복잡한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야 사토도 일본계로서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어요.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 받았던 차별과 편견, 그리고 오늘 느낀 연대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준호 원장님이 한국 문화의 정에 대해 설명했어요.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 함께 나누고 도우려는 마음이 한국인의 정이라고 했습니다. 김현우 씨가 농심의 기업 철학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했어요. 전 세계 어디서든 배고픈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겠다는 사명에 대해 말했습니다. 박서영 씨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어요. 가난했던 시절 이웃들이 나눠준 따뜻한 음식 덕분에 힘을 얻었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한상민 씨는 K-팝이 전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 말했어요. 사랑과 희망,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음악의 진정한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수정 씨와 다른 한인 사업자들도 미국에서 살아온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했어요. 이민자로서 받았던 도움에 보답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최민정 씨는 언론인으로서 이 순간의 의미를 설명했어요. 진정한 뉴스는 갈등이 아니라 화합이라고, 오늘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제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3년 전 실패했던 이유와 오늘 여기서 발견한 진실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브랜던은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시쯤 브랜던이 마침내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진솔한 고백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브랜던은 자신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털어놓았어요. 실업자가 된 지 2년이 넘었고 집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려움을 외국인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일자리를 빼앗기고 혜택을 빼앗긴다고 믿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본 것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다고 했어요. 한국인들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있었거든요. 브랜던의 고백을 들은 김현우 씨가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함께 앉아서 이야기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대화하는 모습은 정말 상징적이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적대적이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김현우 씨는 브랜던에게 농심에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약속했어요. 물론 즉시 해결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박서영 씨도 자신이 아는 다른 한인 기업들에 연락해보겠다고 했어요. 브랜던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준호 원장님은 한국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어요. 한인 기업들과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수정 씨는 한인 사업자 네트워크를 통해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음식업계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알렉스 김은 법무 분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했어요. 취업 관련 법적 문제나 이민 관련 상담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데이비드 존슨 교사는 교육 분야에서의 기회를 제안했어요. 브랜던이 가진 경험을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에밀리 워커 의사는 의료 분야 지원 업무에 관심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병원에서 환자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야 사토는 예술 분야에서의 가능성을 제시했어요.
브랜던의 이야기를 예술작품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프로젝트를 함께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한상민 씨는 K-팝 이벤트 관리 쪽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브랜던이 적합할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최민정 씨는 언론 분야에서의 기회를 소개했어요. 브랜던의 변화 과정을 기사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스토리로 만들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소피아는 젊은이로서 브랜던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었어요.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오늘이 바로 그 시작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브랜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다고 제안했어요. 그의 변화 과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브랜던은 이 모든 제안들을 들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자신을 적대시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니 감동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고 고백했어요. 외국인들이 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이라는 것을 이제야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브랜던의 남은 지지자들도 하나둘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리더인 브랜던이 변하자 그들도 따라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후 2시쯤 되자 농심 부스 주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갈등과 대립은 사라지고 화합과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브랜던이 직접 농심 부스에서 라면을 주문했어요. 그리고 김현우 씨가 직접 끓여준 라면을 받아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불과 몇 시간 전의 갈등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기적 같은 변화였거든요. 저는 이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정말 감동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만들고 싶었던 진짜 다큐멘터리의 클라이맥스였습니다. 오후 3시쯤 브랜던의 완전한 변화와 함께 타임스퀘어의 분위기는 축제 같아졌습니다. 갈등이 화합으로 바뀌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감동에 젖어 있었어요. 김현우 씨는 브랜던과 함께 앉아서 한국과 농심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발전된 모습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들려주었어요. 특히 라면이 한국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 가족들이 함께 나눠 먹던 음식이었고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끓여주는 마음의 음식이라고 했어요. 박서영 씨는 농심이라는 기업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싶다는 창립 정신에 대해 설명했어요. 이준호 원장님은 한국 문화의 핵심 가치인 정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설명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 함께 나누고 도우려는 마음이 한국인의 DNA에 새겨져 있다고 했어요. 윤수정 씨는 자신이 미국에 온 지 15년이 되었다며 그동안 받은 도움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같은 일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민자로서 받았던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다고 했어요. 한상민 씨는 K-팝이 전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 음악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알렉스 김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에서 자란 자신이 오늘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표현했어요. 아야 사토는 일본계이지만 한국 문화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했습니다. 아시아 문화가 가진 공동체 정신과 상생의 가치가 오늘 여기서 빛나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데이비드 존슨 교사는 교육자로서 한국의 교육열과 성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룩한 경제 발전과 민주화, 그리고 문화적 성취가 정말 놀랍다고 평가했어요. 에밀리 워커 의사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방역 능력에 대해 칭찬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의 능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어요. 소피아는 어제부터 경험한 한국인들의 따뜻함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살아가는 이민자에게 이런 위로가 얼마나 소중한지 강조했어요.
최민정 씨는 언론인으로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K-팝,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이런 인간적인 따뜻함까지 한국의 매력이라고 평가했어요. 브랜더는 자신이 그동안 한국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고백했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으로 판단했던 것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제대로 알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캐나다인으로서 한국에 대한 인상을 이야기했습니다. 대학 시절 성민이를 통해 처음 알게 된 한국이 이렇게 매력적인 나라인 줄 몰랐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오후 4시쯤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SNS를 통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뉴욕으로 와서 이 현장을 직접 보고 싶어 했거든요. 그 중에는 다른 아시아계 미국인들도 많았어요. 중국계, 일본계, 베트남계, 필리핀계 등 다양한 아시아 문화권 사람들이 연대의 의미로 참여했습니다. 심지어 유럽계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도 많이 왔어요. 이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과 관심으로 이곳에 온 것 같았습니다. 농심 부스는 이제 완전히 문화 교류의 장이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라면을 먹으면서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해하고 배우는 공간이 된 거죠. 김현우 씨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정말 뿌듯해했습니다. 회사에서 보낸 단순한 마케팅 이벤트가 이렇게 의미 있는 문화 교류의 기회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어요. 박서영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며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어요. 오후 5시쯤 되자 한국 주요 언론사들의 기자들도 도착했습니다. 이 소식이 한국에도 전해져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오후 6시쯤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국 각지의 시위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크 코리어 현상이 백악관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백악관 대변인이 이 현상에 대해 긍정적인 논평을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정치적 갈등을 넘어선 문화 교류와 인간적 유대가 진정한 미국 정신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는 거였어요. 김현우 씨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농심 본사에서도 연락이 와서 이번 일이 한미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외교부의 평가를 전달받았다고 했어요. 박서영 씨는 급하게 본사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격려 메시지를 보내주셨고 이런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기뻐했어요. 이준호 원장님은 한국 총영사관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총영사님이 직접 타임스퀘어로 오셔서 이 활동을 격려하겠다고 하셨다는 거였어요. 브랜더는 자신의 변화가 이렇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이야기하겠다고 말했어요. 데이비드 존슨 교사는 교육계에서도 이 사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국의 교사들이 이 사례를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싶어 한다는 거였어요. 에밀리 워커 의사는 의료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음식을 통한 치유와 위로의 효과가 의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논문이 나올 것 같다고 예상했어요. 알렉스 김은 법조계에서도 이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갈등 해결과 화해의 모범 사례로서 법학 교육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아야 사토는 예술계에서 이 순간들을 기록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했습니다. 여러 예술가들이 이 경험을 작품으로 만들어서 후세에 전하고 싶어 한다는 거였어요. 소피아는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도 큰 반향이 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이민자들이 용기를 얻고 있고 더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한상민 씨는 K-팝 팬 커뮤니티에서 전 세계적으로 생크 코리어 챌린지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각자의 지역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고 나눔을 실천하는 움직임이 퍼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윤수정 씨는 한인 사업자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의 한인들이 자발적으로 비슷한 활동을 시작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시애틀,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애틀랜타 등 주요 도시마다 한국 음식 나눔 행사가 열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최민정 씨는 언론계에서도 이 현상을 깊이 있게 분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단순한 뉴스를 넘어서 사회 현상으로서 연구하려는 학자들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이 모든 변화를 기록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 기록이 아니라 역사적 순간을 담는 작업이었거든요. 오후 7시쯤 되자 한국 총영사님이 직접 타임스퀘어에 도착했습니다. 그분은 김현우 씨와 농심팀, 그리고 모든 참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총영사님은 이 활동이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외교도 중요하지만 이런 민간 차원의 교류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브랜던은 총영사님께 직접 사과와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무지와 편견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다고 말했어요. 총영사님은 브랜던의 변화를 높이 평가하며 한국 방문을 초청하셨습니다. 직접 한국을 보고 경험해보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후 8시쯤 되자 MBC, CNN, ABC 등 주요 방송사들이 특별 생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 현상이 미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 분석하는 프로그램들이었어요. 각 방송사마다 현장 중계를 하면서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을 내보냈습니다. 사회학자, 문화학자, 정치학자들이 이 현상의 의미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제시했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정말 놀라웠습니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작은 팝업 이벤트였는데 이제는 미국 사회 전체가 주목하는 현상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오후 9시가 되자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브랜던이 자발적으로 농심 부스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거예요. 브랜던은 김현우 씨에게 자신도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받기만 했으니 이제는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김현우 씨는 기꺼이 브랜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함께 라면을 끓이고 나눠주는 일을 하자고 했어요. 브랜던이 직접 라면을 끓여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은 정말 상징적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부스를 파괴하려던 사람이 이제는 자원봉사자가 된 거였어요. 사람들은 브랜던의 변화에 감동받아 박수를 쳤습니다.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 화합과 협력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감동적이었거든요. 소피아는 브랜던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지금은 정말 존경한다고 말했어요. 데이비드 존슨 교사는 교육자로서 브랜던의 변화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이런 것이라며 실제 경험을 통한 깨달음의 힘에 대해 말했어요. 에밀리 워커 의사는 의학적 관점에서 브랜던의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편견과 차별이 사라지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도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평가했어요. 알렉스 김은 법률가로서 브랜던의 사례가 갈등 해결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정에서도 이런 화해와 용서의 사례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아야 사토는 예술가답게 브랜던의 변화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기록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증오에서 사랑으로, 갈등에서 화해로의 변화가 예술의 진정한 주제라고 평가했어요. 한상민 씨는 브랜던을 K-팝 팬 커뮤니티에 소개했습니다. 음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어요. 윤수정 씨는 브랜던에게 한식당에서 일할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음식 서비스업에 관심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말했어요. 최민정 씨는 언론인으로서 브랜던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변화와 성장의 스토리로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어요. 이준호 원장님은 브랜던을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초청했습니다. 더 깊이 있게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브랜던의 변화 과정을 계속 기록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앞으로의 여정도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어요. 브랜던은 이 모든 제안들에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자신을 적으로 여길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니 정말 감동받았다고 했어요.
오후 10시쯤 되자 첫날과 마찬가지로 하루 일과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기약하며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김현우 씨는 오늘 하루가 정말 의미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단순한 갈등 해결을 넘어서 진정한 화합과 이해를 이룬 하루였다고 평가했어요. 박서영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며 농심 직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어요. 이준호 원장님은 문화교류 담당자로서 오늘 같은 날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문화교류의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다고 평가했어요. 브랜던은 자신의 변화를 되돌아보며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고백했어요. 저는 카메라를 정리하면서 오늘 촬영한 영상들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많은 감동적인 순간들이 담겨 있었고 각각이 모두 의미 있는 장면들이었어요. 특히 브랜던이 김현우 씨와 함께 라면을 나눠주는 장면은 정말 상징적이었습니다. 갈등에서 화해로, 적대에서 협력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보여주는 장면이었거든요. 내일이면 시위가 끝나지만 이 생크 유 코리어 현상은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활동들이 시작되고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10월 20일 시위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3일간의 경험을 정리하며 타임스퀘어의 마지막으로 향했어요. 놀랍게도 오늘은 시위 참가자들보다 생크 유 코리어 현상을 보러 온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까지 몰려와서 이 현장을 직접 보고 싶어 했거든요. 김현우 씨와 농심팀은 지난 3일간 정말 고생했지만 끝까지 웃으며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단순한 마케팅 이벤트가 역사적인 문화교류의 장이 되었다는 것에 뿌듯해했어요. 박서영 씨는 본사에서 정식으로 이 활동을 계속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이런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는 거였어요. 이준호 원장님은 한국문화원에서도 생크 유 코리어 프로그램을 정식 사업으로 만들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의 한국문화원이 연계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브랜던은 지난 3일간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농심에서 제안한 일자리도 받아들이기로 했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소피아는 자신의 이야기가 전국의 이민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각지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있다는 거였어요. 데이비드 존슨 교사는 교육계에서 이 사례를 정식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다문화 사회 교육의 모범 사례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에밀리 워커 의사는 의료계에서도 이 사례를 연구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음식을 통한 치유와 화해의 의학적 효과를 연구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알렉스 김은 법조계에서 갈등 해결과 화해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법학 교육에서도 활용될 예정이라고 전했어요. 아야 사토는 여러 예술가들과 함께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작품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화해와 사랑이라는 주제로 내년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한상민 씨는 K-팝 업계에서도 이 현상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러 아티스트들이 생크 유 코리어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윤수정 씨는 한인 사업자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런 나눔 행사를 개최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어요. 최민정 씨는 이 전체 과정을 담은 책을 출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라면 한 그릇이 만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내년에 출간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저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지난 3일간의 모든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편집 작업을 거쳐서 내년에 선댄스 영화제에 출품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어요. 오후 6시쯤 공식적인 마무리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총영사님이 다시 참석해서 모든 참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김현우 씨는 대표로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단순한 라면 나눔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어요. 브랜던도 마지막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3일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이 경험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고백했어요. 소피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민자로서 받은 따뜻함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앞으로는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따뜻함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는 오후 7시쯤 모든 사람들이 둥글게 서서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K-팝부터 미국 팝송까지 다양한 음악이 어우러진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평생 만들고 싶었던 진짜 다큐멘터리의 결말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갈등이 아니라 화합으로, 분열이 아니라 연대로 끝나는 이야기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생크 유 코리어를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타임스퀘어를 넘어서 전 세계에 울려 퍼졌어요. 1년 후, 저는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성민이와 재회하고 김현우 씨와도 만났어요. 그리고 농심 본사에서 특별 상영회를 가졌습니다. 제 다큐멘터리 타임스퀘어의 기적은 선댄스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고 전 세계적으로 상영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비슷한 활동들이 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브랜던은 지금 농심 미국 지사에서 일하고 있고 한국어도 배우고 있어요. 내년에는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라면 한 그릇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기적 같은 이야기. 그 중심에서 한국의 따뜻함과 정이 빛났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진정한 국경 없는 인간애를 발견했다고 고백했습니다.